안녕하십니까. 네,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오늘의 소주제는 품어주는 이별입니다. 사랑이 다한 이별은 단지 사랑이 다해서 이별할 뿐입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배신이라는 생각은 연인들이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까지 전부 배신의 색깔로 칠하게 합니다. 방금 전 나는 쿨한 이별이 인간임이 부끄럽지 않은 이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품어주는 이별은 인간임이 자랑스러운 이별입니다. 한마디로 품어주는 이별은 품이 있는 이별입니다. 이별을 고하는 연인을 쿨하게 보내주는 것도 좋겠지만 떠나려고 돌아선 어깨를 가볍게라도 품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나이덕의 시 풀포기의 노래를 들어보실래요? 폭포를 다룬 시들이 많은데 이 시인은 나를 치는 너는 또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읊습니다. 품어주는 이별은 이런 마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타격을 오히려 껴안아 줍니다. 2011년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미국 영화 디센던트는 품어주는 이별을 이야기하기에 아주 적절한 영화입니다. 원작은 작가 카우이 해밍스의 소설이고요. 영화는 아내가 보트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처지로 시작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맥킹입니다. 아내 일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맥킹은 큰딸로부터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맥킹은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내의 연인을 수소문합니다. 아내의 연인도 아내의 상태를 알아야 할 거라는 배려에서였죠. 그 과정에서 맥킹은 아내의 연인이 실인즉 부동산업자 브라이언으로 자신이 신탁 관리하는 땅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했음을 눈치챕니다. 브라이언은 아내를 이용하려 했지 사랑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관심을 받지 못해 외로워했던 아내가 심지어 불륜의 상대에게까지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맥킹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내의 병실로 브라이언의 아내가 꽃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생명 유지 장치를 꽂고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아내 옆 앞에 서서 자기 남편과 불륜을 범한 아내를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이 순간 맥킹의 마음이 무너지죠. 이렇게 무방비로 일방적인 용서를 받아야 하는 아내의 처지가 남편으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비로소 맥킹은 생명 유지 장치를 내려놓으며 아내를 온전히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품어주는 이별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디센던트, 번역하면 후손들인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맥킹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관리하는 땅은 경제적 가치가 엄청난데요. 맥킹 주변에 있는 여러 후손들이 그 땅에 목을 맵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땅 말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 집의 큰딸은 엄마의 불륜을 알고 엄마와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딸에게 엄마를 품어주는 이별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우리는 후손들에게 땅 말고도 품어줌을 물려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는 폭력적인 이별의 장면들이 흘러넘칩니다. 때로는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이, 때로는 이별의 통보를 받는 사람이, 때로는 두 사람 다 폭력적인 이별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제 큰딸은 품어주는 이별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겠죠. 영화가 끝날 즈음 맥킹은 물려받은 땅을 어떻게 난개발로부터 지킬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와 동시에 맥킹은 어떻게 폭력적인 이별의 스토리텔링들로부터 자식들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디센던트의 식물인간이 된 아내는 남편을 마주해서 이별을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좀 더 쉽게 아내를 품어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사라 폴리 감독의 캐나다 영화 Away from Her도 비슷합니다. 이 영화에서 남편은 치매로 인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아내를 품어줍니다. 이 경우도 어쩔 수 없었겠죠. 1999년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다키타 요지로가 감독한 영화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이 사실은 아내 영혼이 딸의 육체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되지만 알게 된 날이 딸의 결혼식 날이었으니 남편으로서도 별 수 없었을 겁니다. 단지 딸이자 부인이 선택한 젊은 사위의 턱에 주먹을 한 방 더 날렸을 뿐입니다.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연인을 품어주는 이별을 하는 적당한 작품을 떠올려 보려 했는데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품어주는 이별이 어려운 거겠죠. 그 현실적인 사정은 팔레스타인 출신 하니 아브사이드가 감독한 오마르란 영화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남자 이름이 오마르인데요. 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단순한 구성입니다. 오마르와 그의 연인 나디아는 서로 정말 사랑하지만 나름 나디아를 사랑했던 오마르의 친구 암자드의 배신으로 인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헤어지는 연인들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 영화의 경우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정치적 분쟁이 연인들의 안타까운 이별의 배경입니다. 오마르와 나디아는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으면서도 분리장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담장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연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분쟁의 역사가 너무 복잡해서 두 연인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겠죠. 문제는 정치적 분쟁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불신이 조장됩니다. 나디아의 오빠 타렉은 오마르의 친구로서 이스라엘 보안부대는 타렉을 붙잡으려 혈안이 됩니다. 결국 타렉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는 불신의 상황이 조장되고요. 자, 우리의 관심을 연애에 집중시키면 불신의 조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별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이 요인이 품어주는 이별을 어렵게 합니다. 영화 오마르의 미덕은 바로 연인 오마르의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는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나디와와의 이별을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디아는 오마르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디아는 암자드와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오마르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설령 관객이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변치 않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했을지라도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다한 이별은 단지 사랑이 다해서 이별할 뿐입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배신이라는 생각은 연인들이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까지 전부 배신의 색깔로 칠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암울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떠나가는 연인의 지금 모습에만 머무를 수 있으면 떠나가는 연인은 단지 사랑이 다해서 떠날 뿐입니다. 여기에 배신의 색깔이 입혀지면 이별의 감정이 단순한 슬픔에 국한되지 않죠. 슬픔도 힘든데 다른 복잡한 감정들까지 밀려옵니다. 이 배신의 감정이 영화 오마르의 주제라 생각합니다. 연애 이야기보다는 정치 이야기에 더 무게가 실려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에도 배신은 중요한 숙제거든요.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감상문에서 이 영화를 보고 중동 지역을 방문하기가 꺼려지는 마음이 들었다고 썼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배신으로 점철된 사랑 이야기를 보고 사랑하기가 두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에서 배신이라는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현실적인 배신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품어주는 이별은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 앨리슨 바냐리 감독한 미국 영화 The Dish and the Spoon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되지 않은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로즈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를 찾아가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도 있는데 게다가 남편이 저지른 불륜의 상대가 여자의 고향 친구 엠마였다는 설정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영화에서 막장 드라마의 혐의를 쥐어주는 인물은 집을 나온 로즈가 길에서 만난 소년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왕자입니다. 이 소년은 충실하게 로즈를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로즈가 남편에게 돌아가는 걸 보고 포장한 선물 하나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제목만으로도 선물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근거로 보면 접시와 스푼이 아니라 컵과 스푼입니다. 컵과 스푼을 함께 있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죠. 뿐만 아니라 선물은 영어로 프레젠트인데요. 이 단어는 동시에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소중한 선물은 항상 현재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한 로즈는 심하게 괴로워했어요. 괴로움의 감정의 태반이 배신의 감정이었고요. 로즈는 그 감정을 극단적인 데까지 몰아갑니다. 남편과의 과거와 미래가 모두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로즈는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남편도 한순간의 외도였을지는 몰라도 로즈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로즈와 남편 서로의 마음을 눈치챈 소녀는 선물을 보냄으로써 두 사람에게 이별의 현재적 의미만을 알려줍니다. 이별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에게 돌아간 로즈는 다시 남편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이 로즈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사랑이 식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로즈는 남편을 사랑하겠지만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남편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로즈는 남편을 배신하지 않은 채 떠나버린 소년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로즈는 춤을 사랑했지만 지금 춤을 추지 않는다고 춤을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춤을 추지 않을 뿐입니다. 로즈의 남편이든 로즈 자신이든 우리가 현재에 충실할 수 있음. 우리는 그렇게 이별을 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이런 생각을 관객에게 건네고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별 앞에서 어떤 감정에 사로잡힐지 자신도 없고요. 그럼에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떠나가는 소년의 뒷모습에서 어쩌면 소년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어린 왕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속 어린 왕자는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품어주는 이별을 스토리텔링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지는 않아요. 단지 주인공이 아닐 뿐이죠. 가령 54년 빌리 와일더가 감독한 미국 영화 사브리나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 딸 사브리나가 부잣집 아들 데이비드 사랑했고요. 데이비드도 사브리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사브리나는 데이비드의 형인 라이너스를 새롭게 사랑하게 되고 데이빗은 사브리나와의 이별을 순순히 품어줍니다. 이 영화 어디에도 데이빗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배신의 어두운 그림자 따위는 없습니다. 이별의 장면이 있었는지 내 기억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니 카사베치 감독의 2004년 미국 영화 노트북에서도 한때는 서로 사랑을 확인했던 여자를 순리에 따라 보내주는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노아와 엘리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보내야만 했던 여자를 품어주었던 로는 이번 소챕터의 맥락에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주인공 같았던 남자였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